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1943년으로 접어들면 일본 입장에서 역시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국민당 정부의 수도 충칭을 족칠 수밖에 없다는 목표하에 후난성과 후베이성 위주로 삼광 및 선멸 작전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서도 일본은 계속 밀리는 형국이었는데요. 결국 일본은 중일전쟁에 나가 있는 중국 주둔 일본군 일부를 차출하여 태평양 전선으로 투입시키기로 합니다. 안 그래도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은데 병력 차출은 중국 주둔 일본군 입장에서는 대단히 곤란한 결정이었습니다. 중국 주둔 일본군은 일본 본국에 요청해 차출 전에 충칭을 압박할 수 있는 주요 도시는 함락하고 싶다며 일본 본국이 이를 승인하면서 준비된 전투가 바로 창더 전투였습니다. 창더는 충칭을 압박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일 뿐 아니라 일본군이 점령한 우한의 방어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랍니다. 그리고 창더는 많은 공장들이 즐비한 경제 공업 도시였기에 일본군이 창더를 점령한다면 국민당군에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줄 수도 있었죠. 요코하마 235 육군 중장이 이끄는 6만의 병력이 1943년 11월부터 창더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더를 사수하는 지휘관 순린중을 비롯한 국민당군은 창더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결사항전에 임했고 11일간을 싸웁니다. 창더뿐 아니라 창더 외곽 근교에서도 방어진지를 구축하며 싸웠고 시간은 지연되었죠. 일본군의 피해가 엄청났지만 피해를 감수하고 물량으로 밀어넣은 결과 11월 말부터 일본군은 창더 시내로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국민당군은 목숨 걸고 싸웠고 이에 일본군은 독가스를 살포했죠. 창더 시가전에서도 시간이 지연되었고 12월 3일 국민당군이 창더에서 철수, 12월 6일이나 되어서야 일본군은 완전하게 창더를 함락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창더에서 나온 국민당군은 인근 도시에 주둔 중이던 타 부대들의 증원으로 병력 규모를 늘린 뒤 무려 6개의 군단과 2개의 사단 규모가 합류하여 창더를 역으로 포위했습니다. 다시금 창더에서 시가전이 전개되었고 일본군도 독가스를 살포하면서 방어하지만 12월 13일 보급량이 바닥이 나버린 일본군은 창더를 버리고 도주합니다. 이렇게 국민당군은 일본군을 저지하였죠. 이 전투가 중일 전쟁판 스탈린그라드 전투라고 부르는 창더 전투입니다. 일본 측에선 창더 전투로 인한 전사자가 1000명이 조금 넘는 병력이었다고 하지만 중국 측과 기타 서양 국가들 연구에서는 이때 일본군 전사자가 무려 4만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죠. 국민당군 측 전사자는 2만 명으로 양측의 피해가 막심했던 정말 대규모 전투였습니다. 한편 인도 버마 전선에서도 싸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국민당군도 일부 지원하에 미군, 영국군이 일본군과 전투 중이었죠. 일본군과 격렬하게 대치하던 영국군은 장제스에게 지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장제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에게 인도와 버마로 한국 광복군을 보낼 수 있는지를 물었고 김구는 보내기로 하였죠. 이렇게 1943년 김구는 대장 한지성을 포함해 김성호, 송철, 문흥국, 김상준, 박영진, 최봉진, 나동규 등 8인과 캐나다 육군 출신의 롤랜드 베이컨을 합쳐 총 9명의 특수부대를 인도 버마 전선에 투입했습니다. 이 9명을 인도 버마 전구 공작대, 줄여서 인면 전구 공작대라고 하죠. 인면 전구 공작대는 1945년 5월까지 콜카타, 아라칸, 임팔, 만달레이 전지 등에서 감청, 전단살포, 포로신문 등을 통해 큰 성과를 냈습니다. 인면 전국 공작대의 도움으로 영국군은 연속해서 승리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죽을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고 영국군은 임시정부 측에 증원군을 계속 요청하기도 했죠. 일본군에게 있어서 인도 버마 전선은 중국 국민당군에게 치명적인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중국을 남쪽에서 공격해 보급로를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은 태평양 전쟁 이전부터 어떻게든 동남아를 통해 중국 남쪽을 압박하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중국의 국민당군이 아니었습니다. 인도 버마 전선에는 영국군과 미군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도와 버마가 영국의 식민지였다 보니 영국군의 비중이 조금 더 컸겠죠. 일본군 입장에서는 영국군만 어떻게 해결하면 충분히 인도 버마 방면에서 이 중국 남쪽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었고 아울러 인도까지 독립시켜서 영국과 싸우게 하면 전선 하나는 크게 줄어들여 전쟁의 부담감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전선에 뜬 일본군이 목표로 했던 지점이 인도의 임팔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인도의 임팔은 버마, 중국과 상당히 가까이에 있는 국경지대로 임팔 하나만 점령하면 어디로든 나아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를 장악하는 것이었죠. 일본군은 임팔 진격작전을 수립하였고 이 작전을 우호 작전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임팔 작전의 총사령관은 육군 중장 가와베 마스카즈, 그리고 그 휘하에 사실상 현장 사령관이었던 제15군의 사령관은 이름하여 무타구치 레냐였죠. 무타구치 레냐 기억나시나요?
옛날 중국의 베이핑 인근에 주둔하고 있었던 연대장으로 루가오차오 사건 때 담당자였으며 본국의 승인 없이 자기 멋대로 체면 차리겠다며 베이핑을 공격하면서 중일전쟁이 터졌었죠. 중일전쟁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무타쿠치 레냐는 이후 일본으로 귀국해 잠시 육군 유년학교의 교장직을 맡다가 중장으로 진급한 이후 태평양 전쟁이 터지자 싱가폴, 필리핀 전투에 참전하고 버마 전선으로 부임받은 것이었습니다. 무타쿠치 레냐는 인팔 작전에 아주 큰 열의를 보였는데요. 인팔이 물론 지리적 요충지인 것도 맞았지만 이 인팔 함락이 누가 봐도 쉬운 난이도가 아니었습니다. 쉬운 난이도 수준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보급 수송 문제가 지나치게 어려웠습니다. 이곳은 또 정글이잖아요. 그렇다면 차량 등이 운행되기가 어렵습니다. 보급 수송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죠. 이때 무타쿠치 레냐가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동차 대신 소다 말에 싣고 가면 된다.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무타쿠치 레냐는 징기스칸의 예를 들면서 보급은 약탈로, 즉 현지에 조달하면 된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진짜 인팔로 진군하다가 정글이라는 특성상 군량민의 확보를 못하면 어떡하냐고 하자 이번에도 무타쿠치 레냐는 이 말을 탁 치게 하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일본인은 원래 초식동물이니 가다가 길가에 난 풀을 뜯어먹으면 진격하라. 부하 장교들은 말문이 막혔지만 그래도 무타쿠치 레냐를 설득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무타쿠치 레냐는 확고했죠. 그런데 무타쿠치 레냐가 총사령관이 아니잖아요. 그의 상관이 있죠. 인팔 작전의 총사령관은 가와베 마사카즈였습니다. 그가 무타쿠치 레냐를 말리지 않았을까요? 조심히 말리긴 했습니다. 그때 무타쿠치 레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자신의 군 경력 중 이렇게까지 준비를 철저하게 한 적은 없다고. 무타쿠치 레냐가 말이 안 통하자 일본군 장교들은 떼거지로 총사령관 가와베 마사카즈에게 가서 이 작전의 무모함을 알렸습니다. 이때 가와베 마사카즈는 무타쿠치 레냐를 믿어주겠노라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위, 일본 본국의 군 상부에서는 이 작전을 몰랐느냐고요? 알고 있었습니다. 애당초 인팔 작전은 전부 승인이 떨어진 작전이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전이 승인이 된 배경에는 일본 군부 내에선 정말 여러 파벌들이 있었지만 그중 무타쿠치 레냐가 있던 파벌들이 총동원되어 어떻게든 인팔 작전을 통과시켰던 겁니다. 총사령관 가와베 마사카즈 역시 무타쿠치 레냐와 같은 파벌이었고요. 무타쿠치 레냐가 인팔 작전을 성공하기만 한다면 일본 군부의 그 파벌의 입지가 남달라지겠죠. 그렇게 1944년 3월 일본군은 자동차 없이 오로지 소와 말로 보급품을 싣고 정글로 향해 진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와 말로 싣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최대한 병사들이 군장비들을 직접 이게 했죠. 이 뭔가 고구려 살수대첩 때 수나라군의 행보가 겹쳐 보이죠? 반면 연합군은 그간 중국 남부로 물자 보급품을 보내던 길이 있었고 또 우수한 공병대들이 도로를 닦아놓으면서 이 보급이 나름 탄탄한 상태였습니다. 일본군은 정글이라는 험준한 지형 때문에 진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미 상당수의 소와 말을 잃어버렸고 그만큼 보급량도 잃게 됩니다. 소와 말을 잃을수록 보급품을 수송할 여력이 없으니 병사들이 짊어져야 할 보급량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럼 이미 싸우기도 전에 병사들은 지치거나 다치거나 죽거나 셋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그만뒀어야 했습니다. 일본군이 인팔 방면으로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에 영국군은 각 지역에 퍼져있던 영국군을 인팔로 집결시켰는데 무타쿠치 레냐는 그러면 더더욱 인팔을 포위하기에 좋겠다고 생각하고 더 진군시킵니다. 그리고 무타쿠치 레냐가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 바로 인도군이었죠. 인도군이 영국군을 배신하리라 철석같이 믿었건만 인도군이 영국군을 전혀 배신하지 않고 영국군과 같이 일본군을 공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라도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무타쿠치 레냐는 반드시 인팔을 함락시키겠다며 끝끝내 인팔 직전까지 도착을 하기는 하는데요. 인도 버마 전선에 있던 영국군이 인팔로 모여든 건 도망친 게 아니라 인팔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도망간다고 여긴 무타쿠치 레냐는 단번에 영국군을 섬멸할 수 있다는 정신나간 생각을 했죠. 당연히 일본군은 인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인팔 인근 영국군이 구축해놓은 비센푸르 요새에서 일본군은 영국군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죠. 보급도 없이 화기도 부족하고 굶주린 일본군이 잘 닦인 길을 통해 보급을 원만하게 지원받고 또 화력도 우수한 영국군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었죠. 분리할 때마다 일본군이 쓰는 전술 있죠. 우리의 무기는 정신력이다며 일명 반자의 돌격만 감행하다가 피해만 늘렸습니다. 무타쿠치 레냐는 각 부대 지휘관들에게 다방면에서 인팔로 진격해 인팔을 포위하도록 하였지만 어느 방면이든 일방적으로 영국군의 화력에 공격을 받고 그때마다 계속 반자의 돌격을 감행하고 무의미한 희생만 늘어났습니다. 영국군은 단순히 인팔 방어작전만 할 뿐 아니라 게릴라군과 특수부대를 통해 일본군의 군수창고나 비행장을 공격해 점령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죠. 인팔 작전이 전개되는 내내 일본 본국의 대본영에서도 뭔가 잘못되고 있을
있음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무타쿠치 레냐는 면피성 발언으로 걱정 말라고 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죠. 인팔 작전의 최종 승인자가 당시 일본의 수상이었던 도조 히데키였던 만큼 도조 히데키 역시 인팔 전선에서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는 보고를 전부 무시하고 무조건 강행을 지시했습니다. 인팔 전선에서 일본군의 문제는 영국군의 공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들 배고픔에 헐떡이고 있었으며 이미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었죠. 인팔 전선에 있던 사단들 중 31사단의 사단장 사토 고토쿠는 도저히 버티지 못한 지경까지 왔죠. 이 와중에 무타쿠치 레냐는 사토 고토쿠에게 31사단이 나서서 영국군의 공격을 막아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31사단은 군량미는 물론 탄약도 없었습니다. 탄약도 보급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영국군과 싸울 수 있냐고 하자 무타쿠치 레냐는 그냥 어떻게든 막으라고 하죠.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한 사토 고토쿠는 무타쿠치 레냐의 명령을 무시하기로 합니다. 아니 그냥 공격 명령을 무시한 게 아니라 사토 고토쿠 독단적으로 31사단만 현장에서 철수하기로 하죠. 다른 사단들도 무단으로 철수하지는 않았지만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지켜야 할 진지와 방어 요새들을 전부 버리고 인근 마을로가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 사이 영국군은 진지들을 점령할 수 있었죠. 1944년 3월에 시작한 인팔 전투는 2개월 정도가 흐르면 무타쿠치 레냐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작전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특히 사토 고토쿠의 무단 철수가 충격이 컸던 거죠. 하지만 무타쿠치 레냐의 상관이자 인팔 전투의 총사령관 가와베 마사카즈는 이대로 중단하기엔 그간 싸운 게 너무 아깝고 또 작전 실패의 책임감을 떠안을 무타쿠치 레냐를 지켜주겠다고 진군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장의 타 부대들도 공격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7월 초 별 수 없이 인팔에 있던 전 일본군 철수 지시를 내립니다. 일본군이 철수하는 길에 굶어 죽은 일본군 시체들이 워낙 질비해서 일본군은 이 길을 백골가도라고 불렀다고 하죠. 인팔 전투, 즉 우호 작전에 참여했던 일본군은 9만 명이었는데 전사자가 5만 명이었고 사인 상당수가 기아, 질병, 탈진이었답니다. 훗날 무타쿠치 레냐는 작전 실패의 책임을 무단으로 철수했던 사토 고토쿠에게 모두 돌려버렸고 무타쿠치 레냐나 그의 상관이었던 가와베 마사카즈는 모두 처벌을 받지 않았죠. 인팔 전투가 이루어지던 거의 동시점에 중국 대륙에서도 일본군 최후의 공세가 이루어졌습니다. 1944년 중국 대륙에 있던 일본군의 최후 공세를 대륙 타통작전이라고 부르며 일본에서는 이치고 작전이라고 한답니다. 대륙 타통작전은 1943년 12월 입안되어 1944년 1월 본국의 승인이 떨어졌고 약 3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944년 4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륙 타통작전을 위해 동원된 일본군은 무려 50만 명의 전차 800대, 1만 6천 대의 차량, 그리고 200대의 항공기들이었습니다. 대륙 타통작전은 1944년 1월 작전 승인이 떨어지고 시행되는 4월 전까지 약 3개월간 일본군은 작전을 준비하면서 워낙 대규모 공세였던 만큼 준비 과정도 요란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가 일본군이 중국 대륙 내에서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음을 눈치채게 됩니다. 장제스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중국 대륙 전선에 추가 병력이 필요하다고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현장에 있던 조지프 스틸웰 중장에게 사실 확인을 물어보자 인도 버마 전선에 주력하고 싶던 조지프 스틸웰은 사실이 아니라며 인도 버마 전선에 증원을 요청했고 장제스는 미국의 압박으로 도리어 중국 국민당 일부를 버마 전선으로 빼내야만 했습니다. 일본군의 대공세에 준비를 해야 하거늘 오히려 병력 일부를 다른 전선으로 이동시킨 거죠. 대륙 타통작전은 일본군의 근거지였던 우한을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베이징, 우한, 그리고 남단의 광저우를 잇는 철로들을 공격해 인근 도시들을 함락하자는 작전이었습니다. 1944년 4월 일본군은 우한, 베이징을 잇는 북부 철도부터 대대적으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주된 격전지는 황하 일대였습니다. 약 한 달간의 전투 결과 정저우, 쉬창, 러양이 함락되었습니다. 허난성의 피해가 막심했죠. 5월부터는 광저우, 우한을 잇는 철도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개시되었습니다. 중국의 메인 지역이 남부지방이다 보니까 이 남부지방에서는 국민당군의 저항이 강했죠. 무려 1944년 12월까지 반년 동안 싸운 결과 창사, 헝양, 난닝 등이 함락되었습니다. 1944년 거의 1년 내내 일본군은 대륙 타통작전을 치룬 결과 일본군의 피해도 컸지만 중국 군인과 민간인의 피해가 훨씬 컸고 일본군이 계획했던 베이징, 우한, 광저우를 잇는 철도 주변 도시들을 모조리 장악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국민당군이 수도 충칭은 지켰다는 것이었죠. 대륙 타통작전이 한창 전개되고 있었을 무렵 조지프 스트렐의 보고가 잘못되었음을 그제서야 인지한 미국은 장제스의 강력한 항의에 따라 중국 주둔 고문을 조지프 스트렐에서 1944년 10월 엘버트 웨드마이어 중장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다행인 건 이번엔 웨드마이어 중장과 장제스의 사이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4년 하반기부터는 인팔 전투도 끝이 나 인도 버마 전선의 싸움이 끝나자 그곳에 투입되었던 병력이
병력도 일본군의 대륙 타통작전을 막기 위한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대륙 타통작전으로 인해 전사한 중국 국민당 수는 무려 65만 명, 그리고 대륙 타통작전을 성공시키기까지 전사한 일본군은 50만 명 중에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비록 대륙 타통작전을 성공했다고 한들 일본군의 피해가 너무 컸기에 더 이상 일본군이 작전과 전투를 수행할 여력을 모두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오키나와까지 뺏긴 상태였고요. 중국은 마지막 반격을 위한 준비에 들어섭니다. 조지프 스틸웰에 이어 국민당군은 고문 겸 참모장으로 새로 부임한 엘버트 웨드마이어는 장제스와 협의 끝에 국민당군을 미국식 방식으로 훈련시켜 미군의 편제를 따르는 부대로 강화하기로 합니다. 1945년 1월 장제스는 윈난성 쿤밍시에 육군 총사령부를 설치한 뒤 8,000명의 미군을 받아들이며 국민당군은 미국식으로 바뀝니다. 버마 전선까지 해결된 상황에서 국민당군은 보급까지 잘 받을 수 있었고 일본군은 보급을 받을 수도 없어서 전세는 절대적으로 일본군에게 불리했습니다. 가뜩이나 태평양 전쟁에서도 져버렸기 때문에 일본 본국은 중국에 있던 중국 주둔 일본군에게 철수 지시를 내렸고 중국 전역에 있던 일본군은 동남해안 도시로 몰려들고 있었죠. 국민당군은 이 틈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를 위해 동남해안으로 집결하는 일본군의 뒤를 공격하기 위해 중국 본토 곳곳에서 일본군을 공격했지만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보급도 못 받는 일본군을 상대로 이제는 미군식 훈련까지 받은 국민당군임에도 여전히 일본군과 전면전으로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죠. 그 이유는 일본군이 아무리 지쳤어도 그래도 방어할 힘은 남아있었고 국민당군도 어설프게 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일본군이 철수하고 비운 도시들을 국민당군들이 입성하면서 그 잔당들을 소탕하는 정도는 이기면서 주요 도시들을 하나둘 탈환해갔습니다. 딱 두 군데 일본군이 철수하지 않고 존버하기로 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저우와 홍콩이었죠. 엘버트 웨드마이어는 장제스에게 광저우와 홍콩 탈환에 전 병력을 집중하고 두 도시를 탈환한 뒤 동남해안으로 북상해 그쪽에 있는 일본군을 섬멸하자는 카보네이드 작전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국민당군은 마지막 반격을 위해 광저우와 홍콩으로 진군을 하려고 하는데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8월 15일 일본군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국민당군의 야심찬 카보네이드 작전은 수행해보지도 못하고 중일전쟁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음에도 항복을 거부하는 일본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만주의 관동군이었죠. 만주의 관동군과 일본의 괴뢰국 만주국은 소련이 상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얄타 회담과 소련도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하기로 하였고 사할린 남부와 쿠릴 열도는 소련령으로 한다는 조건하에 소련은 대일 선전포고를 하였죠.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이틀 후 8월 8일 소련의 외무장관은 일본 공사를 불러다가 정식적으로 선전포고를 전달하였고 곧바로 다음날 8월 9일부터 만주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사령관은 소련의 극동사령관 알렉산드르 바실렙스키였죠. 소련군은 크게 세 방면에서 만주국으로 쳐들어갔습니다.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으나 관동군은 계속 싸우기로 하고 8월 18일이 되면 사실상 소련군이 목표로 했던 전략적 목표를 모두 달성하게 됩니다. 계속 항전하기로 마음먹었던 일본군 관동군도 더 이상 싸울 수 없음을 판단하여 전쟁을 그만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주국도 해체하기로 하였죠. 8월 19일 관동군도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소련은 만주를 완전히 장악했고 관동군, 포로 무려 60만 명이 잡혔죠. 한편 만주국의 황제이자 옛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는 8월 18일 만주국 해체 바로 직전 날 이 8월 17일 만주국을 떠나 일본으로 망명을 가기 위해 비행정으로 향하던 중 소련군에게 발각되어 그만 소련군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푸이는 아내였던 효각민 황후와도 헤어졌습니다. 푸이와 함께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효각민 황후는 아편에 중독되어 있었는데 만주국 해체 후 효각민 황후도 체포되었고 아편 중독에 허덕이다가 사망했다고만 전해집니다. 푸이는 소련군 수용소에 수감되었지만 황족의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만주를 완전히 장악한 8월 18일에서 19일 이후 소련군은 사할린섬과 쿠릴 열도로 넘어갔고 또 한편으로는 해방된 한국으로 들어가서 8월 25일 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점령했으며 8월 26일에는 평양으로 입성하며 위도 38선 이북으로 소련 군정을 설치하였죠. 1945년 8월 27일 장제스는 마침내 난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난징을 수도로 삼았죠. 또 중화민국은 미국으로부터 대만을 받습니다.
본디 대만은 청나라령이었으나 일본에게 빼앗겼었죠.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는 비록 청나라는 아니지만 국민당 정부의 중화민국에 대만의 주권을 넘겼던 거죠. 중일 전쟁이 끝난 기점 당시에 이 중국에는 약 300만 명의 일본군과 일본인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도움과 중국 정부의 협조로 귀한 과정을 밟았는데 워낙 그 수가 많고 또 일본의 GHQ의 업무가 과도한 바람에 실제 일본으로 귀환한 수는 300만 명 중 100만 명 밖에 되지 않았죠. 중일전쟁 기간 국민당 정부와 함께 충칭해 있던 우리 한국의 민족주의 진영 독립운동 단체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짐을 싸고는 한국으로 귀국하였죠. 돌아갈 때 장제스가 환송회를 열어줬다죠. 예난에서 중국 공산당 정부의 팔로군에 소속되어 있던 한국의 공산주의 진영 독립운동 단체 조선의용군 역시 귀국 준비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의용군에서 활동하였던 김두복, 무정, 최창익 등은 한국 귀국 후 공산주의 계열에서 예년파라는 종파를 형성하였으며 훗날 김일성의 세력과 경쟁한답니다. 여러분, 라면이 중일전쟁 때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걸 아시나요? 라면은 중국어와 한국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일본인들은 라멘이라고 부르는데 음식 자체는 일본에서 만들어졌지만 이름은 또 중국에서 출발했죠. 중국에선 라멘이라고 면을 뽑아 튀긴 뒤 건조시키는 전투식량이 있었답니다. 이 라멘은 한자의 중국식 발음이고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 남면입니다. 이 전투식량이 중일전쟁 때 일본군에게 소개가 되고 여기서 일본군이 이 튀김면을 끓여먹으면서 라면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라면의 뒷글자 면은 한국어로 면을 쓰는 거고 라는 한자의 중국식 발음을 그대로 쓴 거죠. 아울러 전후 중국 대륙 곳곳에서 연합군 주도로 전범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중국 대륙에 남아있는 일본군에 대한 전범 재판이었으며 A급 전범은 일본 내에서 이루어졌으니 현장 군사령관들과 병사들이 대상이었던 이 중국 대륙 내 전범 재판은 대부분 B급 혹은 C급 전범 재판이었습니다. 미국 주도로 상하이에서 중국 주도로 선양, 베이징, 타이위안, 진안, 쉬저우, 난징, 한커우, 광동, 홍콩, 대만의 타이베이에서 전범 재판이 이루어졌죠. 전체 피고 884명 중 605차례에 걸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범 재판은 대부분 중국에 주둔 중이던 진화주둔 일본군을 대상으로 한 전범 재판이었으며 만주에 주둔 중이었던 관동군에 대한 재판은 소련 주도로 연해주의 하바롭스크에서 전범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하바롭스크 전범 재판이라고 하죠. 하바롭스크 전범 재판에서 정말 끔찍한 관동군의 만행이 밝혀졌는데요. 바로 731 부대였습니다. 731 부대는 전쟁 도중 관동군 내 포로들을 대상으로 잔인하게 그지없는 생체 실험을 자행했던 부대였죠. 731 부대의 정식 명칭은 관동군 방역급수부였으며 중국 하얼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1936년 중일전쟁으로부터 1년 전 조직된 관동군 검역급수부는 처음부터 생체 실험을 하던 부대는 아니었습니다. 부대명 그대로 관동군이 사용하는 식수에 대해 연구하는 부대였죠. 일본군 입장에서는 만주 지역의 환경과 물이 그들에게 맞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관동군의 일본인들이 잦은 잔병치레와 전염병에 시달렸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부대가 시초였죠. 731 부대의 책임자는 군의관이었던 이시 시로였습니다. 본디 만주의 수질만을 연구하던 부대였으나 1941년부터 이시 시로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되어 본격적으로 생체 실험에 몰두합니다. 부대명은 방역급수부를 그대로 쓰면서 초극비리의 생체 실험을 진행했죠. 주로 균에 대한 연구와 생화학 무기 개발이 주된 업무였답니다. 731 부대의 악행은 끔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너무나도 잔혹한 실험들이 이루어졌죠. 생체 실험의 대상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고 심지어 영유아와 임산부까지도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실험 주제는 균과 바이러스가 대다수였지만 그 외에도 인간에게 어떤 고통을 어떻게 가할 때 인간이 얼마나 버티다가 죽는지 이런 류의 실험들도 상당히 많이 자행되었죠. 그리고 무기 실험들도 실제 살아있는 인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답니다. 모든 실험과 수술들은 마취 없이 진행되었고요. 731 부대에서는 실험 대상자들을 통나무라는 뜻에서 마루타라고 불렀고 그래서 731 부대의 별칭이 마루타 부대죠. 어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잔혹할 수 있을까를 여실히 보여준 우리 인류사의 참담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31 부대의 실험이 워낙 극비리였던 만큼 정확한 희생자 수는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수만에서 수십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된 생존자는 겨우 4명이랍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중국인들이었으나 독립운동가 출신의 조선인들 그리고 러시아인들도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죠. 1945년 일제가 패망하자 731 부대는 실험 대상자들을 모두 학살하고 관련 자료들을 모두 없애버렸으나 이 소련군에게 전원 체포당했고 어느 정도 자료는 남아있어서 소련군은 이들을 대상으로 1949년 12월 25일부터 30일까지 하바롭스크 전범 재판을 진행했던 거죠. 731 부대의 주요 간부들은 강제노동 20년 안팎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제 형기를 채우지 않았고 1956년 일본과 소련이 국교로 체결하면서 특별 사면되어 귀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731 부대의 대장이자 이 모든 만행의 총괄 기획자였던 이시이시로는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도주하는 데 성공했고 숨죽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 길을 도모하고자 대담하게도 미군을 찾아갔는데요. 이시이시로는 731 부대에 근무하며 알게 되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미국에게 넘길 테니 자신을 전범 재판에서 면제해달라고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거절할 경우 자신의 모든 자료들을 소련에 보내겠다고 협박까지 했죠. 미국은 731 부대의 연구 자료를 모두 받는 대가로 이시이시로를 전범 재판에서 면책해 주었습니다. 이시 회로를 제외하고 731 부대에서 근무했던 군의관과 의사들 모두 훗날 731 부대 당시의 실험들을 토대로 각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따며 떵떵거리며 잘 살았고 심지어 그들끼리 일본 녹십자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 하얼빈에는 당대 731 부대가 주둔했던 병영 터에 731 죄증진열관이라는 박물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상 중일전쟁 시리즈였으며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